구독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우주건강 박쌤입니다. 또 한 주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식이섬유 많이 섭취하셨나요? 노상 걱정 아닌 걱정이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요즘 젊은 친구들이 너무 안 좋은 것들을 너무 많이 먹더라고요. 이렇게 지켜봐도 좀 그래서 좀 답답한 마음이 있는데 제 구독자분들이라도 자녀분들께 뭐 이렇게 필요한 거는 잠깐이라도 같이 보시면서 좀 뭐라고 표현해 드려야 될까? 조금이라도 식생활을 바꿀 수 있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또 생각을 해봅니다.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51페이지 이제 지난주에 그런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지금 맥이라고 하는 그 7가지의 균들한테 좋은 그런 게 있으니까 많이 드시라고 했고, 근데 그 앞에서도 말씀드렸지만 또 지나치게 많이 먹게 되면 또 여러 가지 부작용이 있습니다. 가스가 찬다든지 뭐 변비가 생긴다든지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는데 51페이지에 이제 배에 가스가 차고 방귀가 자주 나온다면 3가지 습관을 피하세요. 이런 분들 꽤 많잖아요. 음식을 먹게 되면 가스가 많이 차서 그런 음식 못 먹겠다 뭐 이런 얘기들을 하시는데, 여기 이제 일상에서 버려야 할 3가지 습관 중에서 이제 가스 차거나 이럴 때 이제 이 3가지 습관을 좀 돌려보시고 버리셔야 된다고 합니다. 첫 번째는 급하게 먹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음식을 허겁지겁 빨리 먹으면 공기를 많이 삼키게 되고 대량의 공기가 위장에 따라 들어가게 됩니다. 이때 우리가 입으로 마신 공기는 뱃속 가스의 원인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한 가지 예로 면을 먹을 때 후루룩 흡입하면 식사 후에 방귀가 쉴 새 없이 나올 수 있지요. 뭐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근데 글쎄요, 이건 하여간 급하게 먹는 습관은 좋지는 않습니다. 꼭 가스하고 관련 안 되더라도. 두 번째는 긴장하는 습관을 버려야 합니다. 지나치게 긴장을 하면 자연적으로 장도 긴장합니다. 세 번째는 찬물을 마시는 습관입니다. 찬물을 마시면 위장 간의 온도가 즉각적으로 떨어집니다. 온도가 떨어지면 위장 간의 운동성도 함께 줄어드는데요. 이때 우리 몸은 위장 간의 온도를 다시금 높이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사용합니다. 이 3가지를 한번 살펴보시는 것도 괜찮을 것 같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55페이지에는 때로는 양배추가 독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우리 위장이 안 좋으면 양배추를 많이 먹지 않습니까? 그래갖고 그걸 팩으로 만들어서 드시고 하는데, 이 선생님께서는 56페이지에 이런 말을 해놨습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가진 사람이 양배추, 사과, 요구르트 등을 즐겨 먹으면 먹을수록 복통, 가스, 설사 등에 시달릴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왜 그럴까요? 장을 보호하고 있는 장벽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과민성 대장 증후군을 갖고 있다는 것은 현대의학에서도 얘기하듯이 벌써 이제 장벽이 허물어졌다는 얘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가능성이 높아진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이 책에서는 언급이 안 돼 있는데 제가 어느 책에서 이제 장에 관련된 책을 공부하다 몇 년 전부터 말씀을 드렸었지만, 양배추가 위장 안 좋은 데는 상당히 큰 도움을 주긴 하는데 한 가지 단점이 있습니다. 뭐냐면은 에스트로겐을 붙잡고 나간다는 그 연구 결과가 있거든요. 그럼 갱년기 지나서 예를 들어서 양배추를 장복을 하게 된다든지 그러면 더더욱 에스트로겐을 붙잡고 나갈 확률이 크겠죠. 그렇게 되면 골다공증이라든지, 그러니까 골밀도가 떨어진다든지 이런 것들이 더 잘 일어날 수도 있고요. 근데 반대로 그럼 남성들이 나이 먹어서 양배추를 좀 많이 먹으면 어떡할까요?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고 있는데, 그러니까 여성 호르몬 같은 양이 나오고 있지만 남성 호르몬이 줄어들어서 나이를 먹을수록 남자는 목소리가 가늘어지고 자꾸 집으로 들어가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게 좀 줄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또 58페이지에 이제 장이 예민하다면 포드맵이라고 이제 얘기를 하는데, 포드맵은 이제 포드맵이라고 하는 단어 자체가 장내 가스를 많이 생성시키는 음식을 포드맵이라고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장내 미생물의 먹이 포드맵 대표 식품. 그래서 첫 번째 포드맵 식품은 과일 중앙에 커다란 씨앗을 가지고 있는 핵과류입니다. 대표적으로 사과배, 복숭아, 자두가 있는데 이런 핵과류 과일은 포드맵 성분이 많아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며 포도, 딸기, 블루베리, 토마토, 키위, 바나나 같은 과일은 포드맵 성분이 적어 상대적으로 가스를 덜 생기게 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사과나 배, 복숭아, 자두 이런 걸 먹게 되면 가스가 많이 찰 수 있다라는 얘기인 거고요. 두 번째 포도매 식품은 채소 중 배추를 비롯한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과 같은 십자가 채소와 파, 마늘, 양파, 부추와 같은 백합화 채소입니다. 모두 과당이 결합한 플루탄과 황화물이 풍부한 채소들이라 가스를 많이 생성하며 심지어 지독한 방귀 냄새를 만듭니다. 세 번째 포도매 식품은 인공 감미료입니다. 껌으로 잘 알려진 자일리톨과 소르비톨, 에리스리톨 같은 당 알코올이 대표적인데 껌과 사탕을 비롯한 무설탕을 표방하는 식품에 많이 쓰입니다. 그러니까 인공 감미료를 먹게 되면 가스가 많이 찬다는 얘기예요. 네 번째 포도매 식품은 콩입니다. 바로 콩 안에 들어있는 올리고당 때문인데요. 올리고당은 포도당, 과당, 갈락토스 같은 단당류 2개에서 10개가 결합된 탄수화물로 인체의 소화효소에 의해 분해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먹게 되면 가스가 찰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스가 많이 차는 분들은 좀 덜 드시면 좋겠고 62페이지에 보면 그래서 고포드맵 식품과 저포드맵 식품 이렇게 이제 분류를 해놨어요. 그래서 과일은 이제 고포드맵 식품은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음식들은 사과, 배, 복숭아, 자두, 살구, 망고, 무화과, 체리, 감 이런 거고 그나마 덜 발생시키는 것은 포도, 딸기, 블루베리, 키위, 바나나, 자몽, 오렌지 이런 거고요. 채소는 많이 발생시키는 것은 배추, 양배추, 브로콜리, 케일, 파, 마늘, 양파, 부추고 적게 발생시키는 채소류는 당근, 호박, 시금치, 상추, 오이, 생강, 토마토, 가지 이런 것들이랍니다. 그러게 보니까 엊그저께 이제 가지밥을 해준다 그랬는데 가지밥 먹기 싫다고 투정을 했는데 좀 그렇네요. 인공 감미료를 보게 되면 자일리톨, 소르비톨, 에리스리톨, 꿀, 올리고당, 옥수수 시럽, 액상과당은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는 거고요. 메이플 시럽이나 스테비아, 설탕 이런 것들은 덜 발생시킨답니다. 그런데 꼭 스테비아 이런 것도 좋다고만은 저는 감미료 종류는 별로 안 쓰는 게 좋다라고 생각을 하고요. 우리 너무 지나치게 많이 섭취를 하니까. 또 콩과 잡곡류에서는 가스를 많이 발생시킨 거는 보리, 호밀, 강낭콩, 콩물, 구운 콩 이런 것이고요. 적게 발생시키는 건 완두콩, 감자, 쌀밥, 두부, 고구마, 쌀국수, 현미, 백미, 곤약, 쌀 이런 거. 기타는 이제 요거트, 아이스크림, 치즈, 맥주, 탄산음료, 커피, 차는 가스를 많이 발생시키고요. 적게 발생시키는 것은 고기, 기름류, 저지방, 요거트 이런 거라고 합니다. 포드맵 다이어트 3단계 식사법 그래갖고 이제 63페이지에 오랜 기간 저포드맵 그러니까 가스가 적게 나는 음식들을 식사를 이어갈 경우 장내 미생물이 굶어 죽거나 미생물층의 균형이 깨지고 무너진 장벽의 복원이 더뎌집니다. 장벽을 구축하는 주재료는 포드맵이 많은 음식에 들어 있습니다. 장이 스스로를 지키기에 장벽을 강화하는데 꼭 필요한 것이 포드맵 속 성분들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가스가 차더라도 적당량 좀 먹어줘야 된다는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채소류 중에서도 놀랬던 게 배추나 양배추 이런 것들인데 마늘, 양파, 부추 이런 거, 브로콜리, 케일 이런 거야 우리 일반적인 식단에서 많이 안 마주치지만 배추, 양배추, 파, 마늘, 양파, 부추 이런 것들은 저희 일상생활에서 먹는 반찬류들인데 이런 것들이 가스는 많이 발생시키지만 얘네들이 없으면 장벽이 복원이 안 된답니다. 그러니까 적당히 챙겨 드셔야 되는 거죠. 너무 많이, 너무 적게 이렇게 하실 필요는 없고 적당히 챙겨 드시는 것이 가장 좋은 게 아닌가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67페이지에 유산균은 장 건강에 도움이 될까라고 얘기를 하면서 70페이지 마지막에 이런 얘기를 합니다. 장 공장을 제대로 가동시키기 위해서는 유산균을 챙겨 먹는 것보다 평소에 장내 상주균을 먹여 살리는 음식들을 섭취함으로써 반려균을 챙기는 것이 훨씬 더 중요합니다. 무너진 식단을 바로잡는 것, 이것이 장에는 어느 것보다 훌륭한 영양제이자 보약입니다. 제가 노상 강조해드렸던 부분이라고 저는 말씀을 드리거든요. 자, 우리가 한국식 식단, 우리 조상님네들이 드시던 식단을 찾아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그나마 건강한, 물론 이제 조상님들이 먹던 식재료하고 너무 달라졌기 때문에 그렇게 그 당시 식단을 찾아낼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많은 부분이 지금의 일반적인 식단보다는 훨씬 더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갈 수 있고 그만큼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간다고 한다면 조금이나마 건강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2장이 끝나고 이제 3장 염증과 자율신경이 이제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염증과 면역 반응을 관장하는 사령탑 뇌라고 했는데 뇌와 뇌는 물론 사령탑이 맞습니다. 뇌는 맞지만 뇌와 장은 긴밀하게 협조를 해서 우리 몸을 이끌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왜 이제 이런 얘기가 나오냐 하면 이제 스트레스에 대한 얘기 때문에 이제 나오는데 스트레스는 뇌 건강과 직접적인 관계가 있고 뒤이어 만성염증을 일으키는 주된 원인이 됩니다. 즉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이어지는 것이지요. 많은 사람들이 뭐 이런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라고. 그 말이 틀렸다라는 건 아닌데요. 건강한 정신에 건강한 몸도 깃들 수 있습니다. 왜? 마음의 병이 몸의 병으로 가기 때문에 마음이 병들어 있고 마음이 항상 나는 아플 거야 하면 아플 수밖에 없는 현실이 다가오는 거거든요. 반대로 몸에 염증이 있을 경우에는 염증이 뇌 척수액을 타고 뇌로 이동해 뇌신경에 염증을 일으키기도 합니다. 알츠하이머병이나 파킨슨병 같은 뇌신경의 퇴행성 질환들도 염증성 질환으로 인식됩니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노상 이제 그런 문제에 이제 딜레마에 접하게 되는데 닭이 먼저냐 달걀이 먼저냐 이런 얘기들이죠. 그래서 뭐 육체가 먼저냐 정신이 먼저냐라고 하지만 뭐 서로가 보완 관계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너무 육체만 강조할 필요도 없고 너무 정신만 강조할 필요는 없지만 모든 것은 생각에서 시작이 된다는 얘기는 강력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75페이지에 우리 몸을 스스로 조절하는 자율신경. 자율신경은 정말 중요하거든요. 근데 자율신경에 대해서 별로 신경들을 안 쓰시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뭐 교감신경이 이제 자율신경은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으로 나뉘지 않습니까? 그래서 교감신경은 이제 뭐 우리 몸을 관장하는 것들이 동공이나 침샘, 허파, 심장, 위장관계, 간, 부신, 방광 이런 것들을 관장을 하고요. 부교감신경은 이제 똑같이 이제 동공 뭐 침샘 하는데 교감신경은 확대되는 거고 부교감신경은 축소되는 거고요. 침샘은 침분비 억제를 시키는 게 교감신경이고 왜냐하면 교감신경이 우위로 간다라는 것은 노상 말씀드렸지만 스트레스 상황이라는 거예요. 내가 지금 사자한테 잡혀먹게 생겼는데 뭐 음식 생각에 침을 흘릴 필요는 없지 않습니까? 반대로 이제 부교감신경에서는 침을 분비 자극을 하고요. 뭐 이렇게 해가지고 쭉 교감신경과 반대 역할을 하는 게 부교감신경이죠. 사실은 반대라기보다는 이제 시속 게임을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균형을 잡는 것이죠. 85페이지에 누구든 스트레스가 지속되면 자율신경의 균형이 무너지고 보통은 자율신경이 지배하는 장기 중 내가 가장 약하게 타고난 장기에서 염증이 발생합니다. 장이 약하면 장염, 위가 약하면 위염, 방광이 약하면 방광용 증상으로 드러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눈앞의 증상만을 쫓기보다는 염증을 만성적으로 일으키는 원인을 치료해야 병이 낫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한번 그러니까 원인으로 쫓아 들어가게 된다라고 한다면 물론 단순히 한 가지는 딱 집을 수 없. 이거가 원인입니다라고 딱 뭐 100% 정답입니다라고 말씀드릴 건 없어요. 왜냐하면 그렇게 우리 몸이라는 건 단순하지 않기 때문에요. 그렇지만 자신 있게 하나만 꼽아라 한다면 저는 결국 먹거리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86페이지에 자율신경이 내 몸에 보내는 위험 신호 그래서 다행스럽게도 자율신경 역시 다른 장기와 마찬가지로 균형이 깨지면 우리 몸에 SOS를 보냅니다. 그 신호를 가장 예민하게 감지할 수 있는 부위가 바로 심장입니다. 이유 없이 가슴이 두근거리고 불안하고 심장이 빨리 뛰거나 가슴이 답답한 증상들이 대표적이죠. 그렇게 되면 자율신경이 무너졌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율신경에 생기는 불균형은 사람에 따라 다양한 형태로 발현됩니다. 왜? 사람마다 유전자가 틀리고 타고난 그러니까 강하게 타고난 장기나 이렇게 개인마다 다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현대의학적으로 얘기한다는 대로 마이크로바이옴의 균층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런 거거든요. 교감신경이 치솟는 상태가 지속되면 혈압이 오르고 목덜미가 뻣뻣해지고 심장이 뛰고 침이 바짝바짝 마르는 마치 화가 난 사람에게서 보이는 신호들이 나타납니다. 입맛도 사라지고 잘 체하거나 소화가 안 되며 불면증이 생기기도 합니다. 원인 불명의 미열이 지속되는 경우도 있죠. 이런 상태를 자율신경 실조증 중에서도 교감신경 항진이라고 하고 이런 패턴이 자주 나타나는 유형의 사람을 교감신경 우세형이라고 합니다.
반대로 부교감 신경이 치솟는 상태가 지속되면 심박수가 느려지고 기립성 저혈압이 잘 생깁니다. 또 실신, 무기력이나 우울감, 잦은 체기나 복통, 설사, 월경통, 피부의 두드러기나 알레르기 등이 나타나기도 합니다. 특히 컨디션이 떨어졌을 때 이런 증상들을 자주 느끼실 겁니다. 이는 자율신경 실조증 중에서도 부교감신경 항진일 때 잘 나타나는 증상들이며 이런 패턴이 반복되는 사람은 부교감신경 우세형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네, 이건 뭐 사람에 따라 다를 수 있고 어떤 성향이냐에 따라서 다를 수도 있고 하는 겁니다. 나도 혹시 자율신경 실조증인가 이제 89페이지 시작이 되는데 뭐 맥을 짚어보라고 하는데 이럴 땐 그냥 병원 가서 그냥 한의사 선생님께 맥 짚어보시고 하면 되는 거고요. 그래서 하루 1분 꿀벌 호흡의 기적 그래가지고 이제 뭐 꿀벌이 하는 호흡인가 봐요. 그래서 이제 95페이지에 나오는데 재밌어서 이거 잠깐 읽어드릴게요. 스트레스가 많은 현대에는 신경 피로가 항상 심하기 때문에 자율신경 실조증이 잘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더 진행되면 암이나 치매 같은 돌이킬 수 없는 질병으로 나아갈 가능성이 높아지므로 교감신경과 부교감신경의 불협화음이 나타날 때마다 적절하게 조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제 꿀벌 호흡법 따라하기 위해서 1번 앉거나 누운 상태에서 편한 자세를 취한다. 평소대로 자연호흡을 몇 번 들이쉬고 내뱉는다. 입을 다문 상태에서 코로 숨을 마신다. 흠이라는 소리를 내며 숨을 천천히 내쉰다. 소리가 사그라질 때까지 진행한다. 5회 반복한 뒤 평소의 자연호흡으로 돌아와 들숨과 날숨을 편하게 느껴본다. 이게 호흡법이랍니다. 그러니까 흠 한번 하는 거예요. 그래갖고 그 호흡이 다 빠져나갈 때까지. 또 이제 뭐 99페이지에는 신경을 살리는 운동법 해가지고 자율신경을 방해하는 자세는 9분 등입니다. 복부의 근육은 수축되고 등 근육은 계속 이완된 상태. 이 상태가 이어지면 척추측만 쪽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문제는 척추가 틀어지거나 등이 굽으면 자율신경 기능에 영향을 끼쳐 두통, 위장장애, 변비, 생리통 같은 증상들이 나타난다는 사실입니다. 그게 어떤 원리냐면요. 왜 이게 척추가 휘어지면 잘못되면 이런 장애들이 생기나 하면요. 여기 이제 제가 사진을 보여드릴게요. 이걸 한번 봐보십시오. 이렇게 우리 척추하고 우리 장기들이 신경으로 연결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소통이 원활해야 되는데 척추가 잘못되게 되면 그쪽 장기들이 다 눌리거나 해가지고 그쪽에 신경 전달이 잘 안 돼서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런 위장장애라든지 그 다음에 뭐 그런 증상들이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러면 이제 바로 잡는 운동은 뭐냐면 제기차기 그래서 앞발차기 해가지고 이렇게 서가지고 이렇게 제기차는 식으로 몸을 운동을 하라는 거고요. 총 10회 한 세트를 하는 거고요. 또 제기차기 해서 뒷발차기 뒤쪽으로 이렇게 그 운동법이 있습니다. 이걸 뭐 동영상으로 다 보여드리기도 어려우니까 궁금하신 분들은 저한테 이제 저기 그 답글에나 알려드리면 이 사진을 찍어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개인적으로 뭐 연락을 주시면 뭐 아니면 거기다가 뭐 제 유튜브 질문판에 좀 보내주세요라고 하면은 거기에 답을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실은 한두 번이면 끝날 줄 알았는데 약간 한 번 정도를 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3장이 끝났고 4장은 이제 염증과 뱃살. 이 뱃살 진짜 심각하죠. 저부터도 사실 뭐 약간 60이 넘어가면서부터는 조금 그런 고민이 되는데 어쨌든 간에 또 염증과 뱃살에 대해서 다음 주에 공부를 하는 걸로 하고 또 건강한 한 주를 보내시고 건강한 모습으로 또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